안녕하세요.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9세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6살, 4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어요. 막내딸로 태어나 예쁨을 받고 자랐죠. 저희 아버지는 선생님이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어요. 경제적으로는 평범했던 편이지만 다정한 아버지는 엄마와 자식들을 아꼈고 특히나 막내딸인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예뻐하신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버릇없게 굴면 엄하게 혼내곤 했으니까요.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성적보다는 예의를 중요시하시던 분들이시거든요. 어쨌거나 우리 남매는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도 저를 많이 챙겼죠. 20살이 되어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 먼저 서울에 자리 잡은 큰오빠, 작은오빠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과 떨어져 지냈어도 언제나 제 옆에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3학년이 되었을 때 큰오빠가 결혼을 하고 이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한동안 큰오빠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네요. 그래도 작은오빠가 있으니 무사히 대학 졸업 후 나름 큰 제조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해가 97년이라 취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장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 회사도 명예퇴직이니 뭐니 해서 어수선한 상황이긴 했어요. 물론 직급 높은 사람들 대상이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우리 신입사원들은 열심히 일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해진 입사 동기가 있었죠. 저보다 한 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사실 저는 오빠들 덕에 남자가 군대 다녀와서 그 나이에 입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동기의 빠른 입사를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연수 기간 중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군대를 안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몸이 안 좋은 어머니를 대신해 3명의 동생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거죠. 등록금 때문에 고생도 하고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입사한 거였죠. 저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들게 살았겠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즐겁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함께 연수도 받고 교육도 받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무래도 동기이다 보니 서로 통하는 이야기도 많았고 점점 연애 비슷하게 진전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엔 29살이 된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오빠가 결혼한 이후로는 작은 오빠랑 살았던 저는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눈치 없이 갓 시집 온 새언니와 같이 살 수도 없으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대뜸 본인의 집 근처로 이사하라고 하더군요. 이제 오빠들 대신 내가 지켜줄게. 부끄럽지만 설레이는 그 사람의 고백을 받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자친구의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한 저는 그와 출퇴근을 하면서 연애를 했어요. 물론 주말에도 거의 그 남자와 보내곤 했죠. 사실 잠만 따로 잤지 거의 하루에 15시간 이상은 붙어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늘 붙어있는 연애를 했을 때 남자친구가 이러지 말고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회사 일에 재미를 붙여가던 저는 선뜻 그러겠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당시만 해도 여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도 상의해 봤는데 제 친구들 대부분이 결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기에 이런 고민을 하는 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죠. 심지어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는 내년이면 27살이라며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을 거라고까지 하더군요. 친구가 나이까지 들먹여가며 이야기를 하니 저 역시 그런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우리는 1999년
27살, 28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하지만 홀 시어머니는 제 나이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지보다 서너 살은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할 것 아니야? 하는 식의 투덜투덜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야만 했죠. 같이 살면서 듣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시댁 바로 옆에 집을 구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얼굴을 배워야 했을 뿐이죠. 저도 시댁에서 조금 멀리 사는 것을 원했는데 그 동네가 워낙 저렴하기도 했고 회사 다니기에도 교통편이 괜찮았으니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 저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회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그 이유는 결혼할 때 대리진급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내 나이가 많다며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했죠. 그러나 진급이 걸려있던 저는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 해 남편은 대리로 진급을 했지만 저는 진급을 못했죠. 아마도 결혼한 사원은 곧 그만둘 것이라는 생각에 진급시켜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이 진급했으면 됐다며 애를 가지라 종용했고 남편 역시 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28살이니 아이를 갖자고 했습니다. 무언가 억울한 감이 있었지만 언제 낳아도 낳아야 하니 임신을 했고 막달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쁜 딸을 낳았죠. 저와 남편은 아기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딸을 낳았다고 구박하시더군요. 그리고 몸을 풀기도 전에 아들 타령을 시작하셨죠. 저는 아이를 조금 키우고 복직하려고 했기에 시어머니의 구박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저는 둘째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출산 휴가를 받을 때도 상사가 달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었는데 또 임신을 한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죠.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퇴직한 저는 연년생으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전히 육아의 세계로 들어갔죠. 물론 그 시간이 후회되지는 않아요. 회사는 내려놨지만 아이들의 엄마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맞벌이를 할 때는 시댁의 생계를 챙겨드려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우리도 아이 둘의 외벌이가 되다 보니 시댁에 드리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이 상황에 형제들이 조금씩 모으면 좋으련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모두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동생 둘 다 일찌감치 시집을 가고 왕래를 거의 안 했고 미혼인 남동생 하나 남아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막내조차 제 엄마를 좋아하지 않아서 군 전역 후 따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장남인 남편에게 엄마와 집안 모든 것을 맡겨둔 것이었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엄청난 효자는 아니었어요. 장남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그냥 부모에 대한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돈을 더 달라고 했고 남편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이 아직 50대 초반이니 용돈이라도 벌라고까지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화살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퇴직금은 모두 집에 빚을 갚는 데 들어갔고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 월급으로 사는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면 제가 더 죽는 소리를 하곤 했죠. 그때 어머니가 아들 해서 바로 둘째 갖는 바람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들 봐주실래요? 그럼 제가 어디든 나가서 일을 하고 생활비 더 드릴게요. 사실 시어머니가 2살, 3살짜리 아이들을 봐주실 리가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작전이 먹혔는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구박하지 않았죠. 그런데 대신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나이가 55세 정도였는데 인물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뭐랄까 고운 인상이라기보다는 세 보이는 인상인데 얼굴에 새끼가 있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왕년에 남자 여럿 홀렸을 만한 인물이었죠. 남편 말로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로 남자친구는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싫어했다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엄마가 남자친구 만나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저 역시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절 구박하시는 것보다는 밖에서 활기를 찾는 편이 훨씬 편했으니까요. 단점은 어머니가 한 남자를 오래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걸 제가 아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본인의 남자친구를 종종 집에 데리고 오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저만 본다면 상관없는데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손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민망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내 집에 내 친구도 못 데려오냐? 하며 화만 내셨다 합니다. 그래도 옆에서 들여다보며 챙겨주는 게 우리 가족밖에 없던 시어머니는 결국 꼬리를 내렸고 앞으로는 남자를 집에 들이더라도 아이들이 안 보게 하겠다는 알쏭달쏭한 약속을 하셨죠. 아무튼 주의하겠다 정도로 받아들인 우리 부부는 그날 일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그 남자와 헤어졌는지 한동안 집에 남자를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심심해서 그런지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볶으셨습니다. 돈이 없다, 뭐가 떨어졌다, 뭐가 먹고 싶다.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였죠. 물론 저도 돈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제 제법 내공찬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그럼 이제 아이들도 좀 컸는데 너도 일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애들도 좀 컸으니 내가 봐주마. 하는 솔깃한 제안을 하시더군요. 정말 어머니가 봐주실 거예요? 이제 세아도 학교에 갈 거고 세훈이도 유치원에서 내시는 되어야 오지 않냐. 이제 좀 컸으니까 내가 봐줄 수 있지 그럼. 솔직히 다른 것보다 애들 이것저것 가르치고 싶었는데 우리 생활비에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나가는 돈이 많으니 넉넉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제안을 말했고 남편 역시 제가 다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듯 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빛의 속도로 직장을 구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큰 회사를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멀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 CS 담당으로 취직할 수 있었죠. 업무는 대부분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많지는 않아도 제가 버는 돈 170만 원으로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있었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니 그 비용도 더 드릴 수 있었죠. 그렇게 변화된 생활에 다들 안정을 찾아갈 때쯤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특히 큰애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지 짜증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아이는 점점 더 히스테리를 부렸죠. 숙제도 하기 싫다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둘째도 징징거리기 시작했죠. 아이들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시어머니에게 애들이 낮 동안 집에서 뭐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숙제하고 저희들끼리 논다고만 하시더군요. 순간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보면 아이들 모두 숙제를 안 해놔서 저에게 혼나곤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큰애를 불러 구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뭐 했냐고 물었더니
역시나 우물쭈물 하더군요. 그래서 혼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할머니가 테레비 보고 있으라고 해서 테레비 봤어. 근데 할머니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하더군요. 세훈이도 집에 오면 같이 봐? 음. 근데 세훈이가 오면 자기 만화만 본다고 해서 맨날 싸워. 그럼 학교 갔다 집에 오면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오셔? 할머니? 엄마 집에 오기 전에?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들 봐준다며 돈 벌라 하고는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거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들 봐주는 명목으로 주던 돈을 당장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바쁜 일이 있을 때만 그랬다며 이제 진짜 안 그런다고 사과를 하셨죠. 화는 났지만 어쨌거나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짐을 받고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저와 시어머니는 몇 번의 언쟁을 하다가 저는 결국 또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용돈을 줄여버리자 시어머니는 다시 남자를 만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아예 어떤 남자를 집에 들인 것 같더군요. 사실 이번에도 남자를 그렇게 갈아치우면 바로 이사갈 생각이었는데 이번 남자와는 제법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내시더군요. 그 사람이 반년 넘게 시어머니와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고 가끔 식사도 함께 하게 되었죠. 그분은 시골 땅을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 사는 분이라고 했어요. 넉넉하다 보니 시어머니와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주는 듯 했죠. 그 할아버지의 등장으로 각자의 집이 분리가 되고 아이들도 그 사람을 할아버지로 인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할아버지도 문제없이 잘 지내는 듯 했고 그렇게 평온한 생활이 몇 년을 이어졌죠. 그러다가 2015년에 78세의 나이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니었는데 약주를 하고 집에 오시던 길에 사고를 당하신 거죠. 그런데 가해자가 아버지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했기에 사고의 진실을 밝히느라 한동안 그쪽에 신경을 써야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무단횡단을 안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다행히도 인근 점포에 부착된 CCTV에 그날의 사고 상황이 남아 있었고 아버지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죠. 결국 가해자는 형사 고소를 당했고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법 많은 양의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만금을 준다 한들 갑작스레 아버지가 사라진 것을 위로받을 수는 없었죠. 이 충격은 우리 남매보다 엄마에게 더했을 것입니다. 우리 삼남매가 서울로 올라간 뒤로 20년 넘도록 두 분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우리는 엄마를 모시겠다 했지만 엄마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오빠들도 저도 엄마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기에 삼남매가 자주 내려가기로 하고 엄마는 혼자 지내셨죠.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엄마의 모습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게 티가 날 수밖에 없더군요. 2년 뒤 혼자 지내던 엄마가 다치셨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엉덩 방아를 찧었는데 엉덩이 뼈가 부러진 거죠. 결국 엄마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우리 남매는 병원을 오가며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흘러 이제 퇴원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죠. 그래서 제가 엄마와 함께 내려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고등학생, 중학생이라 집에 오면 한밤중이다 보니 남편도 동의했고요. 그리고 엄마는 새언니들이 본인을 씻겨주는 걸 불편해했으므로 저밖에 엄마와 지낼 사람이 없기도 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라고 하시더군요. 몸도 안 좋은데 그 집에서 둘이서만 지내면 더 힘들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랑 복닥복닥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해봤더니
남편도 그 말은 시어머니 말이 맞다며 우리 집에 모시자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며 엄마를 챙기셨습니다. 당시 엄마 연세가 73세, 시어머니는 68세였죠.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상대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재활해야 한다고 살살 산책 가자며 동네 구경도 시켜주셨죠. 시어머니의 의외의 행동에 놀라기는 했지만 한평생 아버지와 친구로만 지내던 엄마의 외로움을 시어머니가 채워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도 웬일이래? 하면서도 사돈간에 다정하게 지내는 걸 보니 기분 좋은 듯 했죠. 엄마도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활기가 도는 것 같았고 나도 시어머니 덕에 엄마를 신경 쓰는 부분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여름이 물러가던 어느 날 은행 볼일을 보러 나와서 시장도 가고 이런저런 소소한 볼일을 보던 중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상당히 놀란 듯했죠. 안싸돈이 쓰러졌어.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다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에는 이미 119가 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경련까지 일으키고 있었고 엄마는 아무것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계시더군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킨 뒤 시어머니와 병원으로 향했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경찰이 찾아와 엄마에게 이것저것을 묻더군요. 엄마가 말하는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딸이 외출하고 얼마 뒤 안싸돈이 와서 쌍화차를 마시자며 타주었습니다. 그런데 쌍화차 쟁반을 내려놓다가 조금 넘쳐서 쌍화차 몇 방울이 테이블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싸돈이 행주를 가지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싸돈 쌍화차에 날파리가 떠 있길래 그걸 손으로 걷어내고 내 손이 들어간 쌍화차와 내 앞에 있던 쌍화차를 바꿨어요. 아직 아무도 안 마셨으니까요. 그리고 안싸돈이 행주를 들고 와 테이블을 닫고 함께 쌍화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안싸돈이 이상 증세를 말하다가 쓰러졌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안싸돈을 깨우다가 119에 전화를 하고 외출한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의 사망 경위도 시신의 모습도 너무나 이상하다며 부검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시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청산가리 중독이라더군요. 우리 가족 모두는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니었죠. 경찰은 엄마를 불러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던 것이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진술이 일관되었기에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듯했죠. 그리고 경찰은 우리 집 역시 수색했지만 우리 집에서는 독약 비슷한 무엇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시어머니의 주변 사람들 중 그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시어머니 사망 후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더군요. 또한 경찰은 시어머니의 집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구석에 엎어져 있는 항아리 안에서 그놈의 청산가리가 나온 것이죠. 결국 원래는 엄마가 마실 쌍화차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경찰은 바로 그 남자의 행적을 추적했고 한 달 만에 그 남자를 잡았죠. 그런데 이 남자 보험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이름도 나이도 숨겼으니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사실 그 남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뗐습니다. 자신은 그 집에 살기만 했을 뿐 아는 것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스스로 청산가리를 구할 리 없다 생각한 경찰은 남자의 전과 중 비슷한 사건을 확인해 그 남자가 청산가리를 구입한 정황을 찾아냈고 결국 그 남자는 자신과 시어머니가 꾸미고 엄마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돈을 남겼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보험 사기꾼 놈과 계산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우리 삼남매가 똑같이 나눈다 해도 한 사람 앞에 15억씩은 떨어질 거라 계산을 한 시어머니와 그 보험 사기꾼은 내 앞으로 떨어질 돈의 콩고물을 받기 위해 무려 살인을 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죽었고 그 사기꾼 역시 구속되었죠.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 엄마도 나도 오빠들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심하게 괴로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 있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사실 엄마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아이들을 전학까지 시켜가며 엄마 집으로 갔고 남편과는 별거를 선택했어요.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았지만 어쩐지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의 기일이 되기 며칠 전 엄마가 말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네 아빠가 그 쌍화탕에 날파리를 넣었던 것 같아. 아직 오면 안 된다고. 그러게, 아빠가 그랬나 봐. 근데 네 아빠가 조서방 혼자 두고 너 애들이랑 여기서 지내는 거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럼 나 가? 사실 제가 엄마 옆에 있는 게 시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조서방은 잘못이 없잖아. 네 아빠가 제일 싫어했던 게 연대보증, 연대책임 이런 거였는데 잘못한 사람은 직궤에 넘어가 지가 벌받았고 나쁜 사람 아들은 무슨 죄야? 엄마는 조서방 괜찮아? 괜찮아 보려고. 나 때문에 내 딸이 불행해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런 엄마를 보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아빠 기일에 내려오라고 해. 네 아빠도 조서방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리고 아빠의 기일날 남편은 아빠의 제사를 지내며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얼마 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며 상담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인데 남편은 가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몇 달을 털어내야 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던 우리는 남편이 발령을 받아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엄마 집 근처에서 다시 가족으로 합쳤습니다. 이후 엄마는 오빠들도 남편도 나도 다들 서로를 더욱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지금은 다시 예전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